정말 신성했습니다. 오늘도 그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벗은 몸만 가져왔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여성의 벗은 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 있고 왼쪽에는 여성의 옷을 벗긴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같이 빨간색 옷을 갖춰 입은 남자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이 나체를 드러낸 이곳은 신성한 재판장이었고 여성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이번 재판으로 사형을 받을 위기인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의 아레오파고스 앞에 프리네입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살인이나 살인을 할 의도로 입힌 상해, 방화 혹은 신성모독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수적인 최고 의결 기관인 만큼 아르콘이라고 불리는 전직 집정관 출신들로 구성된 판사 겸 배심원들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걸로 유명했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최소 재산 몰수나 유배,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피고인으로 선 여성의 이름은 프리네입니다. 직업은 당대 그리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헤타이라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직업일 텐데 지금으로 치면 슈퍼스타급 매춘부예요. 그녀의 죄목은 신성모독. 당시 그리스에서 신성모독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 성매매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걸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신성모독을 했다기보다는 그녀에게 구애했으나 거절당한 에우티아스라는 남자가 앙심을 품고 그녀가 포세이돈 축제 때 알몸으로 바다에 들어간 것을 신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신성모독을 했든 아니든 아레오파고스에 온 이상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프리네가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해서 아레오파고스에 섰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림의 왼쪽에서 옷을 벗기고 있는 사람이 프리네의 변호인인 히페레이데스인데 아무리 열심히 이게 누명이고 무죄다라고 변론을 해도 판사이자 배심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히페레이데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데 바로 프리네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서 나체로 만든 거예요. 법정은 난리가 났죠. 지금 같으면 법정 모독죄나 공연 음란죄로 법정에서 쫓겨나는 퇴정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교도소로 가게 되는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리네가 옷을 벗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옷을 벗은 순간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땅땅땅 무죄. 황당하죠? 변호인인 히페레이데스가 열심히 변호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배심원들이 바로 무죄를 때려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프리네의 아름다움은 신의 의지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 완벽하다. 따라서 그녀의 앞에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라면서 무죄를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압도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시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깃든 증거 그 자체였던 거죠. 즉 프리네의 몸을 파괴하는 것은 신이 만든 걸작품을 훼손하는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고대 문명에서 성은 종종 신성함과 같은 결로 취급받았고 이러한 생각은 프리네의 재판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인 신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대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인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가 저급한 쾌락이 아니라 가장 신성한 기도이자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얻는 경건한 종교 의례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매춘입니다. 당시 신전은 다양한 의미로 성스러웠던 거죠. 정말 신성했습니다. 매춘에 대한 기록은 인류 최고의 문명에서부터 발견됩니다. 바로 수메르입니다. 기원전 2400년 수메르 우르크에서는 사제들이 신을 모시는 사원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져요. 주로 여행자나 순례자를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성의 생식 능력은 자연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왕들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닌나 사원에서 유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권위를 과시하기도 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이나 이닌나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어요. 이슈타르는 매춘부의 수호자로 이슈타르를 받드는 여신관들이 매춘을 했다는 사실은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전에서 신이 주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린토스의 남쪽 가장 높은 곳 아크로코린토스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의 신전 유녀들은 동반자, 연인이라는 뜻의 헤타이라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몸을 팔고 그 돈을 아프로디테에게 봉헌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매춘을 하는 여성인 것 같지만 좀 달랐습니다. 헤타이라들은 의복을 바르게 입었고 언행이 고상했기 때문에 저작거리의 매춘 여성들과는 그 급이 달랐어요. 이들은 음악과 춤, 철학, 수사학, 예술 등을 공부해서 당대 최고의 정치가나 예술가들과도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였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사교계의 정점에 있는 여성들이었으며 유명한 헤타이라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까 그 재판을 받았던 프리네도 바로 이 유명한 헤타이라 중 한 명이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테베에서 부서진 성벽을 보수할 때 프리네가 성벽에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파괴되고 헤타이라 프리네에 의해 복원되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그 성벽을 보수하는 공사 비용 전부를 자기가 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알겠죠? 성벽 보수 공사 비용을 자기가 다 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프리네와 함께 유명했던 헤타이라는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지식까지 갖춘 재색을 겸비한 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녀는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아테네의 유력 인사들을 사로잡았고 페리클레스의 웅변 원고를 써주는 등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 당대 지식인과도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를 변증법과 수사학에 있어 최고의 스승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신성매춘은 점점 사라져갔고 이제 도시나 항구를 중심으로 여성의 몸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상업적 성매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상업적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창제도를 탄생시키는데 이를 추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 시인이자 정치가인 솔론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아테네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 직전이었고 남성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부녀자들을 건드리거나 간통사건이 빈번했습니다. 그러자 솔론은 이를 사회 불안의 요소라고 보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곽인 포르네이온을 설립합니다. 전쟁포로 출신의 노예들을 유곽에서 일하게 하고 저렴한 가격에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했고 여기에 세금을 매겨서 신전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을 공공의 평화를 지킨 구원자라고 칭송했고 이는 성매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참고로 이 포르네이온에서 일하는 매춘 여성을 팔다라는 뜻의 헬라어 페르네미에서 따와서 한 명일 때는 포르네, 단체일 때는 포르나이라고 불렀고 남성 매춘부는 포르노스, 단체일 때는 포르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생활, 습관, 행동을 기록한 기록물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였습니다. 일종의 성매매 장부였는데 성관계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뜻하는 포르노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계승한 고대 로마는 제국이었죠. 틈나는 대로 전쟁을 벌였고 전 유럽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리튼 섬에서부터 튀르키예 지역까지 곳곳에서 노예들이 쏟아져 나왔고 자연스럽게 여성들을 성노예로 팔기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죠. 노예상들은 여성을 잘 보이는 곳에 전시했고 팔기 위해 전시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인 프로스티투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매춘부를 의미하는 프로스티튜트의 어원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매춘의 역사가 현대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또한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에서는 루파나르라는 전용 유곽 지역이 있었고 폼페이에는 돌로 된 보도블럭에 잘 보면 남성의 성기 모양이 조각이 된 이정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따라가면 무조건 유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었어. 성기 모양 말고 유곽에 가는 길 중간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발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남자들은 그 발 문양에다가 자기 발을 딱 대고 성인이라는 걸 인증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건물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산과 번식의 신인 프리아포스의 그림과 함께 각종 성행위의 체위 그림들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여기가 유곽이라는 표시일까요? 아닙니다. 그 그림들은 메뉴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매우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황후가 매춘을 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의 황후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16살에 47살이었던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했고 1남 1녀를 낳게 돼요. 하지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와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였는지 그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노예부터 귀족까지 아주 다양하게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저녁만 되면 변장을 하고 황궁을 빠져나가서 리시스카라는 예명을 달고 밤부터 아침까지 매춘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급 매춘부가 아니라 가장 험한 일을 하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하급 매춘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을 암살하려다가 그게 걸려서 사형당하고 여자로서는 최초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악녀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매춘부로 일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메살리나의 악명을 높이는 데에 추가할 용도로 더 안 좋게 기록을 추가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바닥에 성기 모양으로 유곽의 이정표를 새길 만큼 성에 당당했던 폼페이는 화산재에 덮여서 영원히 멈추게 되었고 이후 시간은 흘러 유럽 대륙에는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죠. 로마 시대에 당당히 세금을 내던 성매매는 이제 영혼을 타락시키는 죄악이 되었고 신전에서 나누던 신성한 사랑의 의례는 이교도의 악습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이 죄악과 악습을 뿌리 뽑고 싶어 했고 결국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교회 스스로가 포주가 되어 매춘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엄격한 중세시대에 오히려 성매매는 역사 속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왜 이 죄악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느 대단한 왕이고 교황이라 해도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건 불가능했고 13세기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궁전에서 화장실을 치워버리면 궁전 전체가 오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며 성매매를 도시의 오물통이나 하수구처럼 여겼어요. 성매매 여성들이 사라질 경우 정숙한 여성들이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로 통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필요악으로서의 성매매를 옹호한 사람이에요. 결국 더 끔찍한 성범죄나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를 배척하기보다는 일정 구역 안에 가둬놓고 관리하는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13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소위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툴루즈, 영국에서는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인 유곽이 자리 잡게 되었고 모두 국가와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일반인 여성과 매춘부를 구분짓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했는데 영국의 브리스톨 매춘부는 줄무늬 망토를 입어야 했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줄무늬 후드를 입혔습니다. 왜 하필 줄무늬였을까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두 직물로 직주한 옷을 네 몸에 걸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직물로 만든 줄무늬 옷이야말로 사람이라면 입지 않을 옷이었고 그 누구보다 성매매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물통 같은 걸로 취급했던 거죠. 이렇게 필요악으로서 수도원에서 성매매를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성매매 수익의 일부가 교회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와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161년 영국 윈체스터 주교는 매춘업을 허가할 수 있는 성매매 권한을 얻기도 했고 일부 지역의 수녀들도 자신들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대여하기도 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매춘을 관리하는 것일 정도였어요. 아주 뜬금없는 케임브리지 대학이지만 당시 대학은 교회의 부설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전역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매춘이 성행했고 14세기 스웨덴의 성 브리기타 수녀는 수녀원이 신성하기는커녕 유곽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매춘을 관리했다고 해서 매춘부들까지 관리했던 건 아닙니다. 성직자들은 성매매를 허가하고 장소를 대여해줬을 뿐 줄무늬 옷을 입힌 매춘부들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수도원을 자주 갔을 매춘부들은 죽어서까지 기독교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윈체스터 지역의 신부들은 매춘부들이 사망하면 장례미사를 아예 거절을 했는데, 장례미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시신은 동정심 가득한 시민들에 의해서 한 곳에 모아졌고, 지금도 런던 크로스본스 지역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근세까지 장례미사를 거절당한 매춘부들의 집단 묘지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날개를 단 매춘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병인 매독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매독이 처음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략하면서 이탈리아 전쟁까지 발발하자 매독은 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자연스레 무분별한 성교가 이루어지는 성매매 집결지가 매독의 온상으로 비난받게 되었고, 1546년에는 런던에서, 1560년에는 파리에서 공창이 폐지됩니다. 게다가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마르틴 루터는 모두가 정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한복판에서 유곽을 용인하는 건 슬픈 일이라면서 가톨릭의 이 방종한 성생활을 비판했고, 그렇게 매독과 개신교가 유럽에 점점 퍼지면서 매춘은 사라져가는 듯 했지만 매독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매매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매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공창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등 약 2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메르부터 현재까지 서양의 성매매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에서의 성매매 역사는 어떨까요? 공창제의 역사가 길고 기록이 잘 남아있는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일본의 민족 종교는 삼라만상의 신이 있다라는 신토 신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신토 신앙에서는 딱히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성매매도 활발했는데, 1589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 여자가 부족해서 남성들의 성욕 해소에 문제가 많아지자 교토 지역에 최초로 니조 지역에 한정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유곽을 만들어 니조 야나기 마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와 매우 가까웠는데, 이는 유곽이 교토를 번화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유곽 운영자들에게 자리세랑 영업세를 부과해서 이 돈으로 교토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충당했으며,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유곽이 일반 거주 지역이랑 너무 가까워지자 교육과 풍기에 좋지 않다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고, 밤 늦게까지 불을 켜야 하니까 화재의 위험도 컸고 치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유곽은 임진왜란 직전 나가사키현의 시마바라라는 곳으로 통째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유곽 주변에 버드나무랑 꽃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꽃과 버드나무의 세상이구나 라고 해서 이때부터 유곽을 화류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마바라로 옮겨온 유곽은 다유 혹은 오이란이라고 불리는 최고 등급의 유녀들이 기계와 성을 함께 팔았는데, 이들은 아름다운 건 기본이었고 노래, 악기, 서예, 글짓기 등등의 모두 만능이었으며, 성적인 서비스보다는 격식을 지키는 예술적 유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바라 유곽은 독립적인 예술과 사교의 장이 되었고, 여기에서 최초의 게이샤가 탄생합니다. 원래 게이샤는 손님들이 유녀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악기를 연주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남성들이었는데, 이들이 스스로를 게이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의 게이샤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없어서 손님이 좀 적었던 유녀들이 여성 게이샤로 나서기 시작했고, 당연히 남성 게이샤보다 여성 게이샤가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성 게이샤들이 늘어나면서 게이샤 하면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었던 유녀들이 게이샤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유녀들은 게이샤는 무조건 성매매 없이 예술만을 팔아야 한다라는 철칙을 세우고, 중간에 둘러묶는 띠, 오비를 앞으로 묶었던 유녀들보다는 덜 화려해 보이도록 오비를 뒤로 묶고 장신구도 약간 제한해 놓는 등 규칙을 만들어서 유녀와 게이샤는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얼굴도 조금 박색인다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게이샤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게이샤들이 성을 팔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매춘부들보다 훨씬 더 격식 있는 예술인으로서 취급받으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상류층 사이에서 게이샤가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돈이 많은 상인 계급인 존인들에게도 규칙을 빡빡하게 지켜야 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유녀보다는 재미와 예술을 추구하는 게이샤가 좀 더 취향에 맞았고 게이샤는 점점 일본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던 공창제가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 루소 사건입니다. 1872년 요코하마항에 페루 선적의 마리아 루소가 잠시 기항을 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폭풍에 의해서 선체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배에 탑승해 있던 중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 안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인근에 있던 영국 군함으로 탈출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페루 선적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 항구에서 영국 군함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벌써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이에 영국에서는 영국 대리공사까지 나와서 영국 해병대원들을 이끌고 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쿨리라고 불리던 230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납치되어서 목적지도 모르고 끌려가며 가축처럼 노예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노예 제도를 금지하고 있던 영국인들은 분노했고 직접 일본 외무경을 찾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일본은 마리아 루소를 압류하고 중국인들을 일본에 상륙시킵니다. 하지만 페루 측에서는 눈뜨고 노예를 뺏길 상황이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페루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페루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은 중국인 노동자가 노예 계약이라면서 해방시켰는데 일본 유곽에서 돈에 묶여 몸을 파는 유녀들은 노예가 아닌가? 너희도 공인된 노예제인 공창제를 운영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도덕적인 척 구는가? 라면서 예창기 약정을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예창기 약정은 쉽게 말해서 포주들이 유녀들을 데려올 때 지불한 돈인 전차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유녀는 그 밑에서 수익으로 빚을 상환하면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법이었는데 사실상 유녀들은 유곽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쓰는 의복비, 화장품비, 이런 게 전부 다 다시 빚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빚을 전부 탕감하고 나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유녀들 전시해 놓는 앞에 창살이 이렇게 있고 유녀들은 그냥 거기 갇혀서 평생 성매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은 타라 입구를 주장하면서 서구 열강, 특히 유럽처럼 되고 싶어 하던 일본 정부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설사 노예제가 일본에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노예를 국외에 보내는 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청나라 노동자를 국외로 이송하는 건 위법이다 라는 매우 빈약한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일본에 예기와 창기라는 노예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외로 반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카라유키상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예창기를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이런 데 다 수출했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치부가 드러난 일본에서는 유녀들의 인신구속 제약을 무효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예기나 창기는 사람이지만 일신의 자유를 상실한 이들로 소나 말 등 가축과 같다. 소나 말이 주인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갚을 의무가 없듯 유녀들도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황급히 예창기 해방령을 발령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녀들이 소나 말 등 가축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데에서 우마 해방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랑 말 해방시키듯이 유녀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 이것만 봐도 당시 예기와 창기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창제가 폐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인신매매금에서 일반 대부금으로 이름만 바뀌었고 유녀들은 합법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채무관계를 맺어서 영업하는 형태가 되어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착취당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일어날 취업 사기나 강제 동원을 은폐하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공창제는 더 체계적으로 변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곽지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성병 검진을 의무화해서 공창 시스템을 확고히 했고 이것은 일본의 군위안소라는 전대위문의 체제를 탄생시키는 베이스가 됩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뒤 점령지 여성들에 대한 군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일본군 내에서는 대규모 성병이 확산되고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당시 참모였던 오카무라 야스지가 군이 직접 통제하는 위안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일본에서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에도 시대의 격리유각과 메이지 시대의 관리와 검진, 그리고 전차금 모집 등이 하나로 합쳐져서 군 위안소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군 위안소를 딱 열자마자 병사들이 진짜 무슨 개떼처럼 거기 막 달려들어가지고 창문으로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거 기다리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약간 자괴감이 들어서 병사들에 대한 약간의 혐오감을 표현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후 1946년 패전 이후 공식적으로 군 위안부와 공창제가 폐지되었고, 1958년 실질적으로 성매매 금지법인 매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공창제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역사들은 성매매와 매춘부를 사회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면서도 고대 그리스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일본은 국가가 직접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중세 유럽, 수도원은 이 관계와 시스템 사이의 과도기라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역사들은 단순히 성매매의 역사라기보다는 국가와 권력이 인간의 삶과 욕망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수용하고 통제, 관리해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때로 권력은 이 욕망을 문화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나 에도 시대의 유곽은 당대 최고의 예술과 패션, 문학이 꼽히는 사교의 중심지였으며, 경직된 사회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고, 성매매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에너지를 관리 가능한 구역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안전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필요를 관리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스가 개인의 매력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교에 무게를 뒀으면, 중세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격리했고, 일본은 법과 행정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를 규격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본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필요가 만났을 때 권력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용해 왔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알아보려고 오늘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